생각해보지 못한 게 아무튼 배웠는데요. 일단 공간은 글자를 담고 글자 자체는 다시 공간을 담고 VR이 매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문자가 사라지든 공간이 사라지든 VR이 사라지든 모든 건 다 허물어지는 구조. 따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딴 데 옮겨놓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벽에 새긴 안각과 똑같다. 벽화. 그래서 그 글자가 그 공간 자체를 증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도 저는 조금 이번에 이제 사실 몇 가지 도입을 한 건데요. 나무도 문자가 될 수 있다. 또는 조경, 정원, 또는 심지어는 지형. 그러니까 우주에 있거나 말거나 얘기지만 블랙홀이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과학자십니까? 아니. 근데 이 블랙홀 안으로 모든 사물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빨려 들어가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빨려 들어가는 것들이 거의 기록이 된 채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형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재미난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 믿거나 말거나 헛소리예요. 근데 이게 그 수축이 돼가지고 블랙홀로 쪼그라들었을 때 어떤 임계점이 지나면 또 이게 거꾸로 빅뱅으로 터지게 되는데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이영훈 작가님들이 이 얘기 생각이 난 거야. 그 안에 들어갈 때 기록해 놓은 게 껍데기 이렇게 있으니까 뻥 터질 때 이 문자에 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싹 터져서 이제 우주가 물론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이 생기는데 어쨌든 기본 틀은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도시가 설계가 되는 거죠. 이상 스타일만 자꾸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입력해둔 기본 틀이 이상의 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것처럼 유현아 작가님이 거기다가 문자를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재현이 되는 것처럼 블랙홀도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좀 발표하실 분 중에 한 분도 모든 이런 자연물들도 그런 원리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작가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나중에는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작업을 12월 달에 이상한 기회가 돼가지고 나본상가 작년에 우리 전시하고 항상 이렇게 모였던 그렇게 해서 제가 12월 달에 개인전을 해요. 개인전을 하시나요? 네. 사진이요? 네.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전을 하는데 이때 하면서 그때 했던 그 익손도에 바로 근처잖아요. 그 증강해서 작업을 다시 살리려고 해요. 다시 살리려고 했으면 이제 제가 그때 100군데 정도의 스티커에다가 심어놨었는데 이 지금 가면 이제 과연 그 살아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그런 정도에 따라서 그 공간의 변화적인 현실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를 붙여놓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자연스럽게 신나는 작업을 저랑 사전을 통화할 때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오시기 전에 순서를 1부에 각자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달라. 사실 작년에 세미나 6번씩이나 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작가분들이 서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공유하는 자리가 잘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좀 현장에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하실 구상을 좀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아무튼 패션 신경 많이 쓰셨나요? 오늘 방송 녹화가 있었는데 이문영을 왔습니다. 네, 출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이원호 쌤하고 비슷하게 문자에 대한 고민보다는 문자는 예전에 다큐를 하면서 죽도록 공부를 해봤었잖아요. 근데 익선이라는 공간이 좋아가지고
선을 잡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간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많고 원래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감성 다큐라고 해서 영상으로 쓰는 시작업, 다큐를 어떻게 이미지를 어떻게 시로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아서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문자성을 좀 갖게 되면은 좀 되겠다 해서 원래는 그런 계획으로 참여를 했는데 한대중 선생님의 그 사랑이 시리즈를 보니까 사랑이가 문자에서 왔는데 캐릭터가 되어 있지만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왔는데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캐릭터를 얘기할 때는 캐릭터를 창조할 때 캐릭터하고 이제 이 도상하고 다르잖아요. 도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 캐릭터는 창조가 될 때 세계라든지 스토리, 월드가 형성돼야 되는데 사랑이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글 선생님은 한글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한글을 이제 도상화 시킨 거지만 제가 볼 때는 한글은 그냥 원소스이고 이제 사랑이는 그 다음에 형성된 한글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캐릭터인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랑이의 어떤 그 모티브를 사랑이에게 어떤 인격을 넣는다거나 사랑이의 어떤 월드를 구성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간으로 사랑이랑 익선이랑 공간을 붙여가지고 한번 이제 원래는 그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죠. 캐릭터의 어떤 글자의 여행처럼 캐릭터의 어떤 공간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문장으로도 그러니까 사랑이가 3차원으로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하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예산과 시간과 가난한 힘이 들어가지고 저 생각에는 원래 사랑이를 3차원 문자로 디지털 언어로 생각했기 때문에 걔를 모션도 좀 따보고 원래는 그냥 공간 속에 놓아보기도 하고 원래 BBC 다큐의 영의 탄생인가 그 다큐를 보면 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제가 수학 다큐 할 때 있었는데 이 영을 이제 그래픽으로 해서 영이 수학이 곳곳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영어로 가지고 한번 다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사랑에도 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언어와 말과 글자 속에 이 한글의 어떤 캐릭터의 어떤 활약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게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너무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가지고 자막을 띄운 것밖에는 안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한재영 선생님하고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 이게 카톡 이모티콘이나 라인의 이모티콘 같은 경우 지금 연구가 많이 되는 게 기존의 안각화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림 문자의 도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모티콘들은 단순히 그냥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가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원래 미래 문자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관계, 감성, 공간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이모티콘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랑이도 그런 식의 도상화가 가능하다. 한글에서 출발은 했지만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서 그 나름의 어떤 관계, 장소, 스토리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한재 선생님의 이제 여기 안 계시겠지만 한재 선생님의 약간의 한계가 이 글자에 너무 매몰되시는 거예요. 한글, 훈민정, 세종 막 이러니까 세종이 아니고 이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사도 이도의 옆집으로 가야 된다고 경복도 근처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출발을 했지만 만약에 사랑의 캐릭터화 시킨다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인 거거든요. 네. 아예. 그래서 이제 한글을 트랜스미디어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한글이 디지털라이징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떤 그냥 스토리의 기호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뭔가 3차원으로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소리가 나면서 이야기도 되고 무빙이 되는 이런 것들을 상상했던 거예요. 익선에서. 근데 익선의 공간은 오래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래된 이야기 공간의 언어를 근데 이 사랑이가 번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공간의 언어를 탐색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시간이 됐었다면 그걸 좀 더 깊이 제가 원래 골목이 제 인생 템인데 여행 다큐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네. 골목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데 그 골목을 사랑이랑 붙이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냥 글자를 글자대로 생각했다는 한계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재 선생님과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아예 그냥 사랑이를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한글이 디지털 세상에서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구성 요소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캐릭터라이징에서 그때는 그래서 뭐 사랑이가 남자 여자 뭐 동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글자를 만들어지는. 근데 그거는 기억, 니은, 아야, 어요로 만들지만 사실은 그게 만들어서 하나의 도상이 되면 다른 의미를 띠게 되는 다른 개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화되기도 하고 변형 확장이 되는데 이게 디지털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요소란 말이죠. 그리고 이모티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호에서 디지털에 사용되는 것들이 너무나 잘 맞겠다. 그래서 한글로 남겨두지 말고 이모티콘의 세계를 이제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핵심인데 스토리는 조금 더 근데 그래서 제가 한글은 이제 헤레본이 예전에 나왔으니까 사랑이의 디지털 헤레본을 제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월드가 개척이 되면은 그 게임처럼 게임의 사용 설명처럼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를 중심으로 가는 새로운 어떤 공간 스토리텔링은 문자에서 출발했지만 그 문자가 반영하는 많은 삶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자가 새롭게 트랜스폼 돼가지고 그 속에서 이미지로, 영상으로, 소리로, 촉감으로 사람들 삶 속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차산업상명을 그렇게 사물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벽에서도 그 문자성이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제 미래 문자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목은 입선 사용 설명서였지만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공간 사용 설명서에서 문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것 중에서도 사랑이는 어떻게 변신 가능한지 그런 게 관심이 있었고 입선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을 막 하다가 원래 다큐멘터리도 문자성이 강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입선에 대한 영상실 하나 쓰고 싶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사용 설명서 문자 치면 학술대까지 몰리고 막 이제 이것저것 막 제가 분화되면서 그 공지영의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시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제 어떤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 굉장히 오롯이 남아있는 뭔가 그때만 해도 더 좀 후련했었는데 지금은 젠트리피케이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좀 그렇지만 그런 곳에 올 때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초대장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입선시를 쓰게 된 건데 여전히 이제 골목의 이미지를 시로 번역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저도 고민이에요. 그런 걸 뭐 이미지 탭 박찬 교수는 이미지 텔링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저는 스토리 두잉이라고 이제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리를 체험하는 방법.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서의 골목 공간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 제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미래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세문심에서 공간을 결정할 때 그것과 어떤 문자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공간 선점에서 그 안에서만 마음껏 노세요가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해서 먼저 서로 좀 이야기 나누고 그것이 문자나 문자 심포지아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그 공간에 대한 해석과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작업을 해야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더라도 좀 통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행랑 되기 전에 경계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랑이의 트랜스폼은 이제 탈경계에 가까운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사전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지는 게 좋고 이번에 다행히 이제 대돌 미루에서 미루어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공간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 이번에도 역시 서울로가 굉장히 매치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저는 이제 중복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이야기들이 작년에 회의를 막 여러 번 참석했는데 중복되는 이야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면서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데 그걸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수준에서 계속 그냥 자기 작업만 생각하다 보니까 비슷한 감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선생님께 공간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공간을 선정하면 모든 작가와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키워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간에서 그냥 탁월하신 제안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또 이제 제 혼자의 걱정을 또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되게 큰 주제잖아요. 작년의 공간에 대해서는 마침 올해 참여하신 그러니까 작년에 했고 이 세션 참여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하고 더 밀접한 작업들을 드린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같이 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또 다른 장소로 왔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뭐 제가 아니라 이 장소를 결정하고 여기서 행사를 구성한 올해 예술국이라던가 뭐 올해 큰 기획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얼만큼 우리가 2부에서 미뤄보기에서 펼쳐놔야 할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음 2018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생각하면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거는 생각을 내년에 해야 했었는데요. 되는데. 한번 해주실 텐데 왜? 그 앞선 섹션에서 서울로에 대한 얘기를 그럼요. 발표를 한 시간 네, 하시죠 거의. 가장 완벽하게 해석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17일 오셔서 팬들을 참석을 해주시는. 서울로 대해서. 그럼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서울에 대한 얘기를 징검다리 삼아서 내년에 공간을 어디로 갈지 근데 이게 꼭 이 서울 안에 어느 동 보다도 문자라는 거 세계 문자 심포지아 하고 공간하고 같이 묶을 때 그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혹은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두를 그런 던져보는 것들을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예술 쪽에서는 그 해외로 좀 나가보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반대하진 않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왜 전 안 갈 거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 그거 좋죠. 괜찮습니다. 그 전 창당인데 아마 KBS, MBC. 아마 맞아. 예술 감독님 거기 소환 안 되실 거예요. 거기에 하실 수 있으세요? 임장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MC가 1층을 모두 전시관으로 쓸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층을 다 하고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벽에 그 대형 전광판들이 다 설치돼 있어요. 그거 완전 큰 프로젝트. 좋을 것 같아요. 전광판을 거기를 그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문자 밝히는. 근데 그 얘기는 뭐 이제 여기서 논의하는 좀. 그런 얘기들이 질문들 가운데 뒤에 그 매년 얘기 사실 올해 되돌리기에 큰 목적지문 중 하나가 앞으로의 세계문제연구소의 과제나 세계문제 심포지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인지를 좀 점검해보고 짚어가는 의미도 있긴 하거든요. 학술전쟁사 전체가 그런 얘기도 나온다면 도움이 될 텐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구성원들이 진짜 이제 개성이 독특하시고 또 커리어들이 쌓아오신 방향이 다르시다 보니까 어떤 큰 틀로 묶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묶을 필요도 없어 보이고 이제 권정우 선생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해보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춤이라는 게 문자냐 아니냐 이게 고민이 좀 있었어요. 춤. 근데 저는 춤도 분명히 문자에 영향을 한다고 보는데 동의들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어 한표 얻었네요. 제가 그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VR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실 입력하는 입력 장치가 키보드하고 마우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키보드가 문자를 치는 장치, 입력 장치로 오랫동안 사실 사용이 됐던 이유는 그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책상 위에 컴퓨터 환경이었기 때문에 사실 키보드가 유용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VR이 뭐 시발점이지만 이제는 공간 자체가 컴퓨터가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AR도 그렇고 VR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가 나아가서는 이제 뭐 유비퀴터스 컴퓨팅, 그래서
앰비언트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믹스드 리얼리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일단 키보드하고 마우스의 그 유일한 입력 장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뒤로 가고 제스처가 이제는 중요해지는 거죠. 제스처뿐만 아니라 뭐 브레인 입력 장치, 감성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제스처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제스처는 원래 우리 말은 손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좋은 그래서 우리의 그 각 민족마다 또 몸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렇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몸짓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그 한복이 주는 또 그런 어떤 몸짓의 어떤 유형들이 있잖아요. 패턴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되면서 그 어떤 입력 장치가 되고 그러면 과거에는 컴퓨터에게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정해진 어떤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입력을 했었어요. 메뉴에다가 다이얼로그에다가 키보드를 치고 엔터를 쳤는데 잘못 치면 다른 것도 들으면 에러 나고 막 했는데 그 패러다임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고 뭔가 컴퓨터에 잘못하면 이제 에러라고 해서 이제 잘못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컴퓨터 처음 배우실 때 막 더블 클릭 잘못하면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뭐 에러 창 뜨고 하면은 무슨 죄지은 거죠. 어이구 이게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위축되게 만들고 뭔가 배운 어떤 몇몇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어떤 정보로 한정돼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발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개별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어떤 컴퓨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서 제스처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몇 개의 제스처를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했을 때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을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또 그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신체 사이즈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근력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장애인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해도 뭐 이 사람의 몸짓과 저 사람의 몸짓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컴퓨터는 지금 현재 기술은 이 사람의 그 몸짓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몸짓에 얼마나 정확도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이 몸짓이 그걸 거라는 거를 컴퓨터가 알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 해야 되고 컴퓨터가 앞으로 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이놈 잘 알아들어.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점을 그 디지털에서 0일로 점이 만들어지는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제가 볼 때 그리기에서 그리기에 가는 거예요. 그리기로 가는 거라면 어디로 가든 의미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버려지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려지냐에 따라서 각자의 의미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몸짓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그 박사 논문이 사실 몸짓에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1년 서예하신 분하고 30년 서예하신 분의 그 아웃풋이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내용이 쌓여있고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는 사실 카메라를 통해서밖에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그 흔적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 사실 그 정보를 사실 뭐 과학이라는 게 사실 그거를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모방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컴퓨터도 그 연산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그 제한 틀이 있는 거고 실제 현실 공간에 그 무수히 많은 그 정보 그 사람에 관련된 그 무수히 많은 정보를 사실 컴퓨터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컴퓨터가 앞으로 발전될 방향은 그걸 이해하고 최대한 사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짓도 아까 제가 그게 상당히 그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컴퓨터가 이제 공간이 컴퓨터가 되는 시점에서 몸짓이 이제 텍스트 그 키보드와 텍스트를 대체하기 때문에 뭐 좀 더 궁금한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건데요. 이제 무보가 문자다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그러면 이제 공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동물과 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물들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읽을 수는 없는데 어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은 그 동물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분이 계셔요. 주인에게 애정을 주지 않니? 그랬더니 이전 자기 버림을 받은 개인데 이전 주인들에게 받은 그 학대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버림 받을까 두려워서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통역을 해줘.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주인들이 뭐 다짐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개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인데 분명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는 동물과 일본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식물하고도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거는 근데 적어도 표정 같은 경우는 아주 유사성이 있다고 봐요. 몸짓도 마찬가지고 다만 우리가 못 읽어내는 거죠.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읽어낼 수 있는 훈련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컴퓨터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해해주기를 저 정재승 씨 특강 봤었는데 뇌파 생각하는 거 그대로 이미지화 시키는 게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이미지로 뜨거든요. 그걸로 소통을 동물과 그러니까 동물의 뇌파를 읽어내서 걔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거기까지 왔어요 지금.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화까지는 좀 시간이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파의 정보를 분석해서 내가 보고 있는 정보와 이제 사람 생각하는 이미지의 성을 이제 번역해보는 그런 강연 내과학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또 공간이 컴퓨팅이 되는 이게 제가 되게 중요한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위치 정보를 제가 잘 안 쓰거든요. 위치 정보가 상당한 착취와 감시와 통제 수단인데 위치 정보. 네, 저는 항상 꺼놔요. 근데 위치 정보를 켜놔서 사용했던 빅데이터들을 보면 주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백화점에서 쓰는 나의 동선과 그 다음에 뭐 지하철역에서 빅데이터로 나를 분석하는 것과 수많은 내가 이제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일부에서 예측이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동물도 아니고 내가 쥐도 아니고서 저는 이 위치 정보를 진짜 끄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저항인데 내 공간이 컴퓨팅이 됐을 경우 내가 어떤 빅데이터를 주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내가 그려서 축적해가지고 그래서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지금은 이게 쉬지만 그게 아니라 나만의 아카이빙을 통해서 나의 어떤 패턴이나 나의 어떤 구조를 스스로 해서 그걸로 그 다음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
우리가 마치 창의력을 공부하고 상상력을 공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제 박사님 모였다 오셨어요? 이게 박사가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게 저는 아니 맞지 아까 그냥 저 패널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연습하는 그 박사들 얘기하는데 뭐 못 깨달아. 박사들 네. 얘기하는데 약간 패널 입장이 돼가지고 이런 아까 이제 그러니까 무용도 그럼 다 박사 할까요? 임 박사님. 무용도 이제 문자일 수도 있고 박수 이런 거. 테스트. 아니 사실 여기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분이 작곡을 하시고 기타 연주를 기타리스트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셔요.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여행 가면 뭔가 그 남는 게 있으시대요. 응? 근데 그 남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깊은 샘, 응? 광활한 들판, 뭔진 모르지만 그걸 많이 갔다 왔는데 딱 남은 거는 그런 거 하나예요. 근데 그게 음악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모르는 거죠. 어떤 방식의 음악이 작곡이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여행을 갔다 오면은 그 수많은 그 궤적 속에서 어떤 하나가 탁 남아가지고 그냥 뭐 단순한 멜로디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고 그냥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작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컴퓨터를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제가 아까 뭐 컴퓨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컴퓨터는 최종 목적지가 제가 볼 때는 인간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의 그냥 서포트 툴 그 이상이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컴퓨터가 뭔가 효율성, 뭐 빨리 하고 뭔가 뭐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어떤 용도였다면 앞으로의 컴퓨터는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생각하고 뭔가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의 어떤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경제적으로 그 산업 논리가 돈을 그 컴퓨터하고 돈하고 연관돼 있고 사실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뭔가 그 자본화하고 하는 그 논리를 빨리 없애서 모든 사람이 그냥 쉽게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고 네. 동시에 예술이라든가 어떤 문화 이런 어떤 것도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돼야 되겠고요. 문자가 사전에 변 선생님 만나서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문자나 뭐 그런 기록 체계가 결국에는 어떤 쉽게 말하면 경제성, 효율성의 원리로 발전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냥 거시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약간 유보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도 막 찾아보면서 보니까 그게 보통은 그렇게 경제성, 단순성의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정확성, 그다음에 뭐 표현적으로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지 혹은 변화가 있을 때 수용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 또 의미를 얼만큼 명확하게 전달할 것인지 또는 문자 사용자들의 사회적 지위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게 결정이 되고 발전을 해왔다. 단순히 자연적인 진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을 보고 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건 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까 질문하려고 팬들 입장에서 질문하려고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그 팬들의 질문을 갖다 완전히 다 무시하시고 어떤 분이 무시했나요? 죄송합니다. 옆에 박사님 진짜 박사님들 진짜 아니 지금 아까 이제 그런 무브라든지 제스처라든지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질문이 어떤 문자의 정의에 대한 어떤 가변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대에서 이제 교수인데 거기서 이제 미술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그런 네. 선생이죠.
그 요즘에 이제 영상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영상. 또 선생님 전공은 아니에요. 영상을 가르치는데 그 영상이 초등학교에 제작이 초등학교에 정규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네, 돼야죠. 메이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네. 부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맞아요. 지금 영상이 어떤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 기록이라든지 소통 그런 식으로 아까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의미들이 문자라고 정의가 된다면 그 영상 자체도 문자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문자가 아까 그런 선생님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문자가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걸 우리가 문자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문자의 기능 이런 것도 문자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알짜라는 이름을 제가 그래서 알짜군요. 그런 부분도 사실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가변성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정의되기가 힘든 상태고 그리고 어떤 문자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뭔가가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문자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질문을 들어보고 싶다. 이 화두가 사실 그 세계문자 연구소와 세계문자 심포지엄에서 항상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 세미나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셨어요. 왜 문자냐? 언어가 아니라 문자냐? 혹은 뭐 텍스트가 아니라 문자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또 폭넓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것이 문자? 그거를 또 영어로 표현했을 때 스크립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스크립트라고 표현을 하느냐? 라는 질문이 제가 작년에 여기 안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이제 들었던 질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도 제일 먼저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자 혹은 알자, 뭐 미래 문자 이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 적어도 우리 안에서 그게 정교한 정의가 아니더라도 합의는 거쳐야 이게 논의가 제대로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본행사 때 청중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결정을 하고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어떤 생각의 폭을 가두는 것이 될지 그런 것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다. 사실 그런 얘기도 저도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사실 이렇게 이것도 다양한 가능성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문자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자를 어디까지 폭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영상 저 강의 나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에 왜 문해학교라고 해서 백민 선생님 이번에 발표 준비하시는 한글 배우는 할머니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정보하시는 거는 미디어 교육 나가서 하는 말이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영상을 찍고 편집할 줄 모르면 우린 다 같이 한글 교육 교실에서 만나게 된다. 미래 문해교실에는 이 편집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찍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림을 배열하고 그 길이라든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문법이거든요. 컴퓨터가 해주면 되지. 아니요. 그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자동으로 나를 이해해서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편집 기법을 아날로그 때는 그런 표현 안 썼는데 디지털에서는 편집의 그 PD의 그 생각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해서 표현하거든요. 편집을 신경망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PD의 호흡이나 성격, 그리고 그 PD가 여기에 하고 싶어하는 마침표, 그러니까 조판부호가 편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 컷에서. 그래서 그것을 잘 읽어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읽어내야 나도 내 나름대로의 조판부호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화면 단순히 그냥 기술을 뭐 펜 쓰냐, 뭐 클로즈를 쓰냐, 뭐 디졸브 쓰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컷의 길이라든지 배치, 화면 분할 이 모든 것이 조판부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하나의 씬 자체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라면은 이것들을 맺고, 잇고, 끊고, 분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문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줄 모르면 표현이 당연히 안 되겠죠. 담을 수도 기록도 안 되고 표현도 안 되고 변형 확장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영상이 그러니까 영상 아니면 디지털 이미지인데 디지털 이미지는 그리는 거니까 창작이고 영상은 어쨌든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고 디지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미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영상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는 걸 찍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거는 문법이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맺고 끊는 거, 다른 종이에 옮겨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문법 뭐랄까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이면 학교로 들어가면 편집이 저희에서 제작자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후시의 시대라는 후반 작업이 메인이 되는 시대. 예전에 포스트 프로덕션을 굉장히 우습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취재하고 영상 담아오면 그게 메인이고 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걸 원 소스에 불과하고 그냥 야채, 그냥 고기 이런 수준이고 편집에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그렇죠. 색감을 어떻게 강하게 쓰느냐, 아니면 터치를 얼만큼 강하게 쓰느냐, 얇게 쓰느냐. 우리 아까 그 선 얘기하셨지만 그 선 하나에도 어떤 무수한 감정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 나의 거친 감정을 표현했어. 그럼 그 거친 선, 어떤 그런 걸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편집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제 선생님 말대로 비하면 그게 어떤 문법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런 것도 문법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건데, 그러면 이미지 자체도 하나의 어떤 문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전 문자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시각 언어라는 표현을 흔하게 쓰잖아요. 근데 그 네. 문자에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 이미지 자체 문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메모해놓은 거는 그런 표현 써봤어요. 그냥 문자를 우리 되돌리를 안에서는 문자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제 동의를 얻고 좀 통용되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기억이든 사건이든 감정이든 어떤 것들을 담아내는 어떤 그릇,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냥 넓게 생각하고 논의를 들어가자라고 저는 제 안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표현하신 게 이게 문자냐, 문자의 기능을 하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데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그것도 문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방향으로 좀 생각들을 그런 하고 식으로 계신 것 치면 같아요. 이 폭이 너무 넓어져서 이 세상 모든 게 다 문자로 이해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저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디지털 이전에는 구분이 확실해요.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체계화되고 기원되는데 이제 4차 산업 같은 경우 사물 인터넷이 무서운 게 이 융합의 대상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정보의 융합이 전혀 다른 그런 과학 이런 것들을 섞기 때문에 기존의 체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확장되는 것은 운명이고 그 확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융합의 대상 자체가 문자, 뭐 그림 이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물건, 사람, 물건, 글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동물,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서 문자라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서 특히 지금 사물 인터넷이나 유비콘턴스 이런 때는 저는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 논의가 이 확장에 대해서, 가변에 대해서. 네. 가변이란 말도 약하다. 거의. 저는 사실 이제 신정아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또 박사 논문 오래전부터 문자를 저는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익숙하죠. 저는 계속 뭐 융합이 그러니까 그게 화두로 연구를 계속 했는데 할 때마다 계속 이제 아무튼 계속 반대로 그럼 정말 소중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인간적인 건 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좀 겁도 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컴퓨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기려고 컴퓨터를 공부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한복 입고 진짜 몸짓하는 거 좋아하고 뭐 원래 제가 이제 택견 뭐 이런 거 수족지 산으로 들로 뭐 이렇게 뭐 나무를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암벽등반 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아무튼 컴퓨터라는 게 이제 사실은 한편으로는 되게 박지미 선생님이 감동하시는 거 되게 암벽 등반 아주 뭐 좀 팬시하고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고 재밌고 엔터테인먼트적이고 한데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아까 지금 글자에 대한 지금 이러한 그 담론이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게 뭐고 정말 우리 그러니까 이거 뭐가 실체고 뭐가 허상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철학이란 인문학적이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암각화 얘기해 주시고 정말 그 돌에 막 진짜로 파가지고 몇천 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글자들 저는 그게 정말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영원히 그러니까 뭐 세월이 지나고 아까 우리 그 작업하신 어떤 그런 것도 뭔가 공간이 변해서 사라지고 어떤 그런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자에 대한 정의를 아까 이제 컴퓨터가 개입이 되면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할 얘기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정말 진짜 글자. 그 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정말 사라지지 않은. 네. 그러니까 컴퓨터 파워 딱 껐을 때 사라지지 않을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 블랙홀 지나갈 때 남는 게 뭐고 팽창돼서 생기는 게 뭐냐. 전원이 꺼질까요? 제가 볼 땐 전원이 안 꺼진 시대가 올 거고.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핵탄 하나. 전원이 안 꺼지는 시대. 그게 무서운 저는 사실 그 컴퓨터를 하면 할수록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네.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충분히 동의가 되고 결국 그 본질 물음을 던지신 거예요. 네, 글자라는 것도 사실 뭐 그동안 알렉산드로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 한 30만 권 정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케이사르가 이제 그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그 적이 쳐들어올까봐 배를 불태우는 바람에 불똥이 글로 튀어가지고 그게 다 타버려요.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 당시의 얘기입니다. 에티오피아에. 근데 또 클레오파트라가 또 그 누구죠? 그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안토니우스가 잘 보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30만 권을 또 훔쳐다가 채워줍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보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수메르인들이 만든 점토판에 찍은 건 지금까지 보존이 됐습니다. 종이로 만든 거 분석 행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진시황이 열심히 선별해가지고 이건 태우고 이건 보존하고 해서 전기보다는 뭐 좀 오래 갔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매체의 안전성보다는 그거를 소중히 지키는 공동체의 노력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글자를 이제 새로 정의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까지는 쓰는 것 위주로 글자를 정의해 왔습니다. 어떻게 입력할 것이냐. 근데 이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읽는 기준으로 본다면은 컴퓨터는 공간도 읽잖아요. 사람 못 읽는데 그럼 이제 주체가 바뀐 거죠. 쓴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읽고 쓰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철저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사람은 컴퓨터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시키면 되니까 야 써. 나는 딴 걸 하면 되는 거지.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이때 사람이 그 컴퓨터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뭐 암벽등 만들어야겠지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딱 한 가지에서 그 우위를 점해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차원. 태어나고 공감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감정 이런 부분들 생물학적 차원의 핵심은 뭐냐면 뇌죠.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떤 뛰어난 컴퓨터가 나도 뇌를 갖고 있어 이렇게 우기면은 같아지는 거 되겠지만은 전자뇌하고 생물학적 뇌는 또 근본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전자뇌는 망각을 모르잖아요. 버그를 뭐 이제 짚기 전에는. 근데 생물학적 뇌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또 자동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입력한다고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연적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형태고, 기억이라는 것이 메모리라는 게 이제 뭐 신화적인 그 유래를 가질 만큼 인류에게는 가장 오래된 유산입니다. 이 기억이 없었다면 문명이 아예 없었던 거죠. 이걸 적기 위한 글자는 보조수단이에요. 선생님 아까 컴퓨터를 그렇게 이해하신 걸 보고 상당히 놀랍기도 했는데,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억을 이제 일단 첫 번째 보존하고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말을 하거나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걸 외화하는 방식밖에 없죠. 뇌로 전달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 뇌를 합칠 수도 없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결국 이 문자는 뭘 사용해도 계속 왜곡이 일어나고 데리다식으로 계속 미끄러지잖아요. 결국 내가 말하려고 한 게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 그렇다는 거야. 아 그거 아닌데. 술을 마시면 나중에 되죠, 그죠? 술 마시면 하나가 되는데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가 하나였나? 이런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인간에게 축복이라는 거야. 뇌라는 것은 너무나 독특하고 고유해가지고 절대 공유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유성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가능케 해주는 게 글자이고 말이고 뭐 춤이고 뭐 이런 문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제까지 쓰기 적기 관점에서 말을 적기 위한 기호 체계를 우리가 글자라고 정의해 왔다면은 이제 이런 좀 낡아빠진 글자에서 좀 탈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도움도 받고 해서 기억을 담아내는 어떤 것,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것, 기억을 담는 그릇, 이렇게도 우리가 확장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영상은 제가 보기에는 영상이 뭐 거기 소리가 안 담기고 글자가 안 담기고 말이 안 담긴다면은 벙어리가 돼서 실제로 뭐 우리 기억을 나누는데 아주 많은 제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데 아우러질 수 있다면은 우리 기억을 담고 보존하고 또 함께 나누는데 아주 탁월한 뭐 그런 보조 수단이 되지 않을까. 텔레파시가 있다면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신전시 부처님이 배우고 있죠. 네? 이 만열도 서로 이거 연결하는 기술이 안 나오길 바라고 하고 발표를 했어요. 영국에서는 그거 지금 알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문자 심포지아가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에. 텔레파 심포지아. 대박. 대관이 9시까지여가지고 그래. 수업들 시간을 훌쩍 넘겨서 마치 리허설을 다 해버려서 본행사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얘기들을 오늘도 해주셨는데, 똑같이 다시 한번 들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보시죠. 똑같이 안 됩니다. 네, 공지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